네, 지금부터 경영 원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지 경영학에 그런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마인드맵으로 그려본 건데요. 경영학 원론의 핵심 키워드들 우선 오른쪽에 보면은 경영의 개념, 그죠? 경영이 무슨 의미인지 경영의 개념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어떤 창업자가 기업을 처음 만들 때는 나름대로 경영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철학 속에는 기업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어떤 사명,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이런 비전이 있고요.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이 경영학의 그 아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거, 경영의 자원. 예. 그러니까 경영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보통 뭐 어떤 CEO가 그죠? 경영자가 경영 자원을 가지고 근데 경영 자원이라는 거는 우리 경제학에서 배웠지만 항상 자원이 유한하죠. 무한히 자원이 있다면 뭐 마구 쓰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자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자원들을 운영하고 배치를 하고 관리를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여기 성과 있죠. 이런 그 경영의 핵심 그 키워드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경영 자원을 가지고 일하는 거를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여기 빨간색 프로세스. 그래서 경영 자원, 프로세스,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 자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돈도 뭐 있고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 토지 뭐 여러 가지 경영 자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사람에 관한 학문이다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걸 이제 인사 관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뭐 직위를 부여하고 임무를 할당하느냐, 그걸 이제 조직한다고 그래요. 오가나이즈. 그래서 그 조직, 여기 보면 조직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각 조직 단위별로 맡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펑션. 그래서 그 기능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경영학을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는 경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사장부터 부사장, 전무, 뭐 상무, 그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이런 순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그러니까 임원들과 사원들, 임직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회사의 인적 자원을 그 회사 내부에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바깥에 이제 고객이 있고 또 우리 회사에 이제 물건을 대는 뭐 납품업자도 있고 공급업자 또 우리 물건을 사가는 그 판매업소, 고객업소 이런 고객 공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회사 주식을 사주는 사람들, 주주, 또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둘러싸고 우리 그 기업 그 주변에, 그 내부에, 외부에 어떠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학의 핵심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 정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경영학의 그 가장 큰 틀은 이 시스템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학에 뭐 그 관련된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경영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이 시스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떼어서 한 주에 그 시스템 이론을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가 다뤄야 할 커다란 주제들을 한번 마인드맵으로 그려봤고요. 오늘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 자세한 건 안 할게요. 그냥 용어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이 무엇이냐? 경영이란 말하고 관리란 말하고 이렇게 혼동이 돼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경영과 관리는 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관리는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한다 그러지 시간을 경영한다는 말 잘 안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하지 아파트를 경영하진 않아요. 달라요. 그죠? 영어로는 경영하고 이제 한글 한영 사전을 치면 그 administration,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매니지먼트란 단어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란 단어를 거꾸로 또 영한 사전에서 찾으면 관리, 경영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 사람들은 이걸 별로 구분 하지 않고 쓴다는 얘기죠. 매니지먼트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근데 우리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미묘한 어떤 용어상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여러분 MBA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 봐요? 그죠? 그 대학원생, 경영학 석사를 갖다가 MBA라고 그러는데 그게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석사를 마스터라고 그러고 그 경영학을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래서 MBA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정식 경영의 명칭입니다.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근데 매니지먼트는 경영이라고 해서 보통 경영대학을 매니지먼트 스쿨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매니지먼트는 관리로 해석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예, 관리에 가깝고 경영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관리라는 거는 대부분의 어떤 자원들이나 이런 게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 목표도 정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리의 개념이에요. 근데 경영은 그런 관리 개념 플러스 어떤 탐구 정신, 탐험 정신, 모험 정신, 그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가미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내가 한번 가보는, 그 다른 사람들은 시장에 아직 물건을 내다 팔지 않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서 내가 시장에 내놓고 한번 팔아보겠다, 이런 거가 경영의 개념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이 플러스 된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플러스 창의성이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경영이다라고 보면 여러분이 좀 더 그 개념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관리해야 될까요? 경영해야 될까요? 관리도 하고 경영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 관리, 뭐 인맥 관리, 그 다음에 건강 관리, 이런 거는 이미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잘 유지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리의 개념이고, 근데 아직 미개척 분야, 누가 나한테 뭐 해라 이렇게 정해진 건 사실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까는 내 의지에 따라 달렸고 나의 창의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경영을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주어진 거 관리만 하지 말고 새로운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한번 공부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이게 이제 경영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경영자가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그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경영자의
그걸 기업의 사명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 배분하는 과정을 경영이라고 한다. 뭐 경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학자들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다른데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그 품질 경영 이런 쪽에 아주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데밍이라는 그 데밍 무슨 어워드 이렇게 상도 주고 품질 경영 잘한 기업들을 하여튼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사람이 경영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단어가 있어요. 이게 PDCA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Plan, Do, Check, Adjust 또는 Audit.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려면 먼저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Do,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실행한 결과가 원래 계획한 대로 잘 맞아떨어졌는지 성과가 났는지 이런 거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체크예요. 체크. 그리고 그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할 때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치죠. 어저스트. 예. 그런 그 단계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경영 활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PDCA라는 이 네 개 단어로 경영의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한 그런 모델이 있어서 PDCA 모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아주 압축을 더하면 PDS, Plan, Do, C라고 그래요. C 하면 이렇게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획하고 Do, 실행하고 C, 살펴본다. 이 PDS라는 그 단어가 더 세 단어가 더 간단하고 좋죠. PDS 사이클을 돌린다. 우리 인생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하고 하루를 열심히 살죠. Do. 그리고 저녁 때 한번 반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았나. 그게 C죠. 이게 기업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PDS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것이 경영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아주 쉽게 경영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탄 로버트 A.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경영이라는 것은 그 기업 의사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의사 결정체.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개인도 그렇죠.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의사 결정 과정의 연속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 우리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죠. 그런 것처럼 기업도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뭐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가격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어떤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 마일리지 줄 것인가 이런 하여튼 계속 의사결정 해나가는 것이 경영활동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자들이 경영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츰 알아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창업자 또 최고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남을 뭐 등쳐먹고 이런 식의 경영 철학을 갖고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사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 종업원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 의식 이런 것들이 기업가한테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업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 이런 것도 기업 윤리 이런 거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나름대로 사고 방식이 올곧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경영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영 철학 속에서 나오는 게 사명 의식이에요. 사명 의식, 사명감. 예를 들어 제약회사는 무슨 약을 만들어 가지고 뭐 누구를 마약 중독에 빠지게 한다든가 그런 식의 사명을 갖지는 않겠죠. 그 제약회사를 창업해서 인류에게 건강을 주겠다. 그런 걸 하나의 사명으로 보는 겁니다. 또 뭐 그 관광업체 이런 거를 그 창업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외 여행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추억도 만들고
하는 그런 추억 만드는 그 회사로 우리가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피터 드러커가 쓴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게 뭐 한 학기 동안 강의해도 될 만한 그 아주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 영어로는 이제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그러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내가 쓴 그 블로그에 있는 글을 한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들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라는 게 있죠. 그 비전 하면은 비지오, 비데오 이게 본다는 뜻이죠, 그죠? 뷰. 그래서 비전이라는 거는 멀리 내다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무엇을 지향해서 가는가. 근데 이 비전은 장기적인 목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게 의미가 올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 사명이나 아까 경영 철학 이런 거랑 이렇게 혼동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경영자들 가운데는 가만히 들어보면 그저 사명인데 아니 저건 경영 철학에 가까운데 이렇게 막연합니다. 사명이나 경영 철학은. 근데 비전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간과 구체적인 달성해야 될 목표치 이런 것들을 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2025년에 앞으로 5년 후죠. 2025년에 매출액 1,000억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2025년 됐을 때 1,000억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비전으로서 좋은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우리가 시간 나오면은 더 정확한 글도 읽어보고 비전에 관한 여러분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나온 용어인데 전쟁에서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나만의 어떤 방법이 있어요. 싸우는 방법.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걸 전략이라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이제 한 뭐 소대나 그 중대가 가서 어떻게 싸워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때 싸우는 방법에 관한 건 이제 전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략은 되게 그 대장이나 최고 그 지휘 사령관들이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방법, 싸우는 방법을 전략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소부대에서 명령한 대로 가서 싸우는 거는 이제 전술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경영 전략이라는 말은 이제 군대에서 나온 용어가 이 비즈니스 경영 쪽에 이제 적용이 된 건데 어쨌든 비전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전략이라고 한다. 방법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그러니까 이제 목표 하면은 단기적인 목표 또는 작은 규모. 기업 전체의 목표가 아니라 그걸 이제 비전이라고 2, 3년 후에 달성해야 될 거 이런 걸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목표 그러면은 1년 이내에 그 회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케팅 부서의 목표, 영업 부서의 목표, 생산 부서의 생산량 몇 개를 생산하겠다 뭐 이런 목표, 구체적인 것.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할 때는 그 스마트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S는 specific,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고 목표라는 게. 그 다음에 measurable,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ccountable, 타당성이 있고 누군가 이걸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믿음직해야 그걸 목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esult oriented, 결과 중심적이어야 돼요. 목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T, time based, 기간을 정해야 된다. 아까 그 비전을 설정할 때 기준하고 되게 비슷하죠.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게 장기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목표라서 목표가 다 갖춰야 될 어떤 특성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랄까요, 음란물 이런 거, 그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거, 도박, 마약, 그 다음에 무슨 알코올 이런 것들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또 이제 환경 파괴, 그죠? 그런 것도 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사회에 유익하고 어떤 것은 사회에 그 해가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완벽하게 사회에 이익이 되는 일만 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환경한테는 사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기업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회에 뭔가 이렇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보상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기업 윤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뭐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에서 어떤 지역에서 피해를 입으면은 기업들이 기부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구하는데 기부를 하죠. 그런 게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을 이제 보상을 하는 거고, 또 뭐 그 회사, 이게 자동차 회사인데 무슨 박물관을 세운다든지, 또 미술관을 세운다든지, 그 문화 공간을 세워서 이 사회에 이렇게 기여하는 이런 것들도 다 기업 윤리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활동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기업 윤리를 어긴 사례, 뭐 어떤 공장에서는 자기 근로자들이 발암 물질이 있는 데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병이 들어가지고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그 힘없는 사람들이 재판에서 지고 그런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악덕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기업윤리 의식이 이제 결여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운영할 때 이제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과연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해서 경영을 해서 어떤 가치를 고객한테 제공할 거냐. 우리 사실 학교라는 것도 교육기관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경영이에요. 그런 경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그러니까 뭐 인재를 양성한다, 사회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이게 하나의 가치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가치를 제공해야 조직은 그로부터 수익을 얻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개념을 정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주 교재가 두 권이라고 그랬죠. 하나가 이 조안 마그레타의 경영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은 챕터 1 첫 번째 장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도서관이든 아니면 이런 거 정도 하나 그냥 사세요. 이 두 권, 요거는 책을 구매하세요. 교재로. 뭐 인터넷에서 사도 좋고, 동네 서점, 가능하면 동네 서점 그런 데서 좀 사주고요.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얘기가 이 다른 교재 하버드 머스트 리드 그 에센셜, 여기에도 첫 장부터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 조앤 마그레타의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도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기업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그 기업은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사라져야죠. 그런 기업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이면은 문화가 형성되죠, 그죠? 그 안에서 기업 문화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 문화냐? 그러니까 뭐 월급을 많이 줘도 그 회사 문화가 안 좋으면은 일할 맛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급여는 좀 적더라도 그 기업이 서로를 아껴주고 동료의식도 있고 뭐 임원들은 또 부하들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아껴주고 이런 그 문화가 형성돼 있으면 월급은 작아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심적 보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좋은 문화를 기업에서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문화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전략이라고 그랬죠. 이 전략하면은 사실 이기는 법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략이라는 말 속에는 전제가 경쟁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뭔가 더 나은 점이 있어야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한다는 얘기는 전략을 우리가 구사한다는 얘기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의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 더 자세히 할 텐데 학자가 경쟁에 5가지 요소가 있다. 뭐 새로운 진입 기업. 그러니까 우리 회사 하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빵집을 해서 동네에서 막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내가 돈 버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이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또 옆에다 빵집을 내요. 그게 이제 새로운 진입 기업이 생기는 거죠. 그건 나하고 이제 경쟁자가 되죠. 그 다음에 대체제. 대체제 하면은 왜 보통 쌀과 보리가 옛날에 대체제 뭐 이렇게 배웠죠. 경제학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부족하면 다른 거라도 대신 쓸 수 있는 거를 대체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저기 뭐야 핸드폰 이거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근데 핸드폰 아니더라도 뭐 워키토키로라도 통화는 급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대체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빵 대신 쌀밥만 먹으면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대체제예요. 그러면 그 대체제가 나한테는 경쟁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 그러니까 내 물건을 사가는 그 이제 유명한 일화가 그런 거죠. 그 화장품 뭐 상표를 얘기할까요? 뭐 로레알 뭐 이런 유명 상표가 월마트에 처음에 납품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경쟁자로 생각을 안 한 거죠. 구매자잖아요, 그죠? 로레알 그 화장품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월마트는 뭐 너희들이 안 팔아도 우리 고급 화장품이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판다. 이러니까 경쟁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이거 보니까는 월마트가 막 여기저기서 우죽순처럼 생겨가지고 그 오히려 백화점 매출은 줄고 그쪽에 물건이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경쟁 그 회사 다른 그 화장품 회사가 그 월마트에다가 대량으로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막 내고 우리는 백화점에 판다는데 백화점 매출은 자꾸 줄고 그런 월마트 이런 게 이제 할인점이 커지니까 이거 봐라. 구매자가 교섭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월마트가 우리 물건은 사가는 안 되지만 우리의 경쟁 그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이라고 그러고 공급자의 교섭력. 이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내가 이제 자동차 회사를 그 경영하고 있다. 근데 타이어를 납품하는 뭐 한국 타이어, 무슨 뭐 금호 타이어, 뭐 미쉐린 이런 유명한 타이어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 타이어가 한국에서는 품질이 제일 좋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품질이 좋으면. 근데 그 다른 제품들은 사봐야 자꾸 뭐 뻥끗한다고 그 저기가 고객들이 불만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 타이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타이어 제품을 꼭 써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공급업자
우리한테 납품하는 타이어 납품하는 업자가 오히려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급자의 교섭력이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예. 그러니까 공급자의 교섭력은 경쟁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경쟁 요소는 없애야 되거든요. 나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니까.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공급망을 이렇게 다양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쉐린에서도 사오고 무슨 뭐 새로운 해외 유명한 그 업체의 그 품질 좋은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선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국 타이어에서 납품 안 하겠다 그러면 그래 하지 마라. 우린 더 좋은 제품이 있다.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작년에 뭐 일본이 그 공급자 교섭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 반도체 생산하는 약품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입장에서 우리한테 오히려 안 팔겠다고. 그게 좋아. 우리 안 팔아도 좋다. 우리가 그러면 중소기업한테 연구비 줘서 거기서 만든 약품으로 쓰겠다. 그리고 대체재를 만들거나 그 수입선을 다양화하는 거죠.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서도 그 비슷한 약품을 사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공급자 교섭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경쟁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면은 무슨 뭐 기아는 뭐 같은 회사니까 경쟁 업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GM 대우라든가 삼성 르노라든가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른 업체들이랑 경쟁을 한다. 그게 이제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에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경쟁을 한다. 이런 게 이제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우리가 흔히 경쟁하면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새로운 진입기업, 또 대체재, 그 다음에 구매자 교섭력, 공급자 교섭력 이런 것들도 다 경쟁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략의 예로서는 전략이야 뭐 수도 없이 많은데 특히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략이 세 가지. 이것도 마이클 포터 모양입니다. 집중화 전략. 어떤 특정 제품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이거저것 만들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도 처음에 그 젊었을 때 어떤 학문 분야 전공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집중화 전략을 쓰는 게 좋아요. 이거저것 막 건드리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한 10년 정도 깊이 있게 파가지고 거기서 전문가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변할 수가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 분야로 섭렵을 하면은 그러면 정말 능력자로 사회에서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집중을 하고 그 다변화는 나중에 해나가는 이런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은 가능한 원가를 싸게.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겁니다. 뭐 델 컴퓨터 이런 데가 그렇죠. 컴퓨터를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립만 하는 거예요. 어디다 부품들 최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품질이 보장되는 싼 부품들을 사들여 가지고 가장 저가의 컴퓨터를 만들면 그러면 옛날에 IBM이나 뭐 애플이나 그런 유명한 회사 제품을 제끼고 내 컴퓨터를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 때문에. 그런 이제 원가 우위 전략, 원가 우위를 점해서 가격 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그런 전략을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차별화 전략. 뭔가 그 기존 제품하고 다른 그 대표적으로 이제 컴퓨터에서는 애플 컴퓨터가 특화돼 있죠. 그 예술하는 그 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은 매킨토시 컴퓨터 아니면 안 써요. 그 이런 IBM 성능 아무리 좋아도 그쪽으로 그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을 작곡한다든지 뭐 이미지 이런 디자인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 애플 컴퓨터를 선호하거든요. 그게 이제 차별화 전략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특징, 다른 기능, 다른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강화함으로써 그 상대 제품보다 우위를 점하는
그런 전략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결과 아까 뭐 그 목표를 정할 때도 리절트 오리엔티드 결과 중심으로 사고하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영 활동에서는 항상 성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성과가 있어야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기업은 일단 수익을 내야 돼요. 그죠? 계속 적자를 보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에도 기여하고, 예. 그리고 계속 시장 점유율도 넓히고, 그 기업이 성장도 하고, 이런 성과들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우리가 어떤 일의 성과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 공통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성과의 기준이 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원가, 시간, 고객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가능하면 원가를 줄여서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남는 거죠. 그죠? 비용이나 원가를 줄여서 받은 가격보다 이 원가가 적어야지. 나는 1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물건을 90만 원에 판다. 그럼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일을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건 예산 범위 내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공공기관은 이익을 남기는 기관이 아니니까 그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내는. 그래서 이제 그 원가의 개념을 항상 우리 성과 측정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한정 뭐 세상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것도 생명이 이게 제한돼 있고 시간은 계속 가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항상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일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생각 안 난다고 계속 앉아서 붙들고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주어진 시간 내에 시험을 봐야죠. 그리고 점수도 좋아야죠. 고객을 만족시켜야 돼. 누구야? 시험 볼 때는 고객이 시험 채점하는 사람이 고객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사는 사람 고객이죠. 그 내가 만든 물건을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가격에, 그죠? 원가, 시간, 그리고 그 품질에 만족을 해야 내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가도 절감하고 그 품질도 좋은데 이게 무슨 하루만 해야 될 일을 이틀, 3일씩 걸린다. 그거는 일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과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가, 시간, 고객 만족. 고객 만족은 다른 말로 품질이에요. 원가, 시간, 품질. 이 세 가지가 모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에는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면 우리 일상 그 생활, 우리 삶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것도 수정해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경영학에는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뭐 특정 학문이라기보다는 상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과를 측정하는 그 지표로서 90년대 말이죠. 98년, 99년 이때 97년부터 나왔네요. 그때 그 미국 그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교수가 만든 BSC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밸런스드 스코어카드.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다룰 겁니다. 거기서는 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보통 기업이 일을 잘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랐다든지 뭐 수익을 많이 냈다든지 매출액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재무적 성과만 보는데 그거는 그 단기적인 생각이다.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고객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일을 잘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가, 그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가, 이것도 봐야지 미래에 이 회사가 계속 재무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재무성과, 고객 만족, 효율, 생산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그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커리어 개발을 해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같이 평가해야지
그냥 현재 있는 자원들을 쏙쏙 알맹이만 빼가지고 이익도 내고 고객도 만족시키고 효율성은 이렇게 잘한다. 그래가지고 미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BSC 모델도 우리가 그 어떤 기업의 성과, 우리 개인의 어떤 업무 성과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경영학 원론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아까 이제 인사 관리라는 게 경영학의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게 계층 조직. 그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했던 이 계층 조직. 관료제라고 그러죠. 이게 맨 꼭대기에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무, 상무까지, 상무가 두세 명이 있는 데도 있고, 전무도 이제 두세 명이 있었지만, CEO는 한 명. 물론 공동대표가 있는 데도 있긴 있지만, 맨 꼭대기에는 숫자가 하여튼 극히 적어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올수록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뭐, 부로 나뉘고, 그 다음에, 차장, 뭐 이렇게, 과, 무슨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죠. 그러면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맨 밑에 말단 사원들은 되게 많고, 그게 이제 계층 조직이에요. 그 군대 조직이 그렇고, 그죠? 그 뭐 행정부, 국가 행정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수평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계층화가 안 돼 있고 서로 비슷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계모임. 물론 계모임에도 뭐 회장 뽑고 이제 총무 뽑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뭐 권한이 없잖아요. 되게 이제 봉사하고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같은 입장에서 친구끼리 뭐 이렇게 위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수평 조직이 있고, 또 어디가 또 수평 조직이냐? 연구소, 그죠? 연구소는 물론 거기에도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원들이 있고 행정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계층 구조가 쫙 있어요. 물론 연구에도 뭐 책임 연구원, 무슨 선임 연구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층이 좀 있긴 있지만 대개는 서로 그 같은 그 레벨에서 이 일을 하는 동료의 개념이 더 강하죠. 그런 건 수표 조직이라고 그러죠. 대학도 교수들은 수평 조직에 가까워요. 뭐 교수, 부교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거는 그 급여를 그렇게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이렇게 저기지, 그게 위계 질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조교수가 무슨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평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조직, 이 수평 조직과 계층 조직을 합쳐놓은 거. 그러니까 기능별로 이렇게 나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이렇게 부서별로 또 나누어서 일을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한 부서에서 여러 개를 처리하고 한 기능을 담당한 그 책임자가 여러 부서의 일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형태의 조직인데 되게 복잡해요, 이 매트릭스 조직은. 그래서 이게 이론상으로는 매트릭스 조직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성과를 낸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삼성전기인가 어디가 이 매트릭스 조직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가만히 가서 들어보면 거기도 일부는 매트릭스 조직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회사 전반적으로는 역시 계층 조직, 그게 제일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대부분 계층 조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섞여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계층 조직으로 되어 있거나 뭐 수평 조직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데는 거의 없고 이게 이제 조금씩 어떤 부분을 보면은 계층 조직처럼 이렇게 위계 질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부분을 보면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태스크 포스 팀이죠. 이게 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수평적인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팀제가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와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룰 텐데 원래 팀제라고 하는 것에 그 취지가 많이 한국에 와서는 퇴색이 됐어요. 그게 이제 일본을 거쳐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 계층의 한 부서를
부를 그냥 팀이라고 이름만 영어로 멋있게 바꿨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원래 팀은 이게 수평 조직이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팀 조직이라는 게 있고 그 특정 업무가 있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있는 조직을 TFT,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90년대 말부터 그 기업이 지식 경영, 지식을 하나의 자원으로 해서 경영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원이 똑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도 사원이 우수한 사원이 나가면 그동안에 쌓았던 노하우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나가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 노하우는 조직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업이 하나의 지식 보유자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조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거를 학습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편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경영학 과목들을 보면은 이 functional area,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기능 분야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서 과목 명칭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사관리, 그죠?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관리, 뭐 회계관리, 재정관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기업이 특정 일을 하는 업무 단위들을 이제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영학과 과목이 이 기능 분야들을 가리키는 그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쫙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학과는 그런 그 경영학 그 기능 과목을 다 가르칠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인사 조직, 그 다음에 마케팅, 그리고 회계, 그 다음에 재무나 생산. 재무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개설은 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니까 좀 어려워서 그런데 사실 재무 관리가 돈 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가장 많이 필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재무 관리입니다. 나도 대학 다닐 때는 재무 관리를 전공하려고 그 금융기관에 들어갔고 석사, 미국의 석사 MBA 하러 갈 때도 재무 관리 하러 갔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MIS가 너무 재밌어서 IT 경영, 이 MIS로 바꿨어요. 경영정보 시스템으로 전공을 석사 2년차 때 바꿔가지고 이제 박사까지 경영정보학으로 했는데 경영정보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사, 마케팅, 그 다음에 회계, 그리고 재무. 재밌잖아요. 재무, 금융, 그 다음에 투자. 나중에 여러분 뭐 재테크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하려면 이 재무 관리 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달, 주식 채권 발행, 이런 그 은행에서 융자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하면 내가 필요한 사업 자금을 아주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법들을 배워야 돼요. 재무 관리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에서는 생산. 뭐 근데 생산이라는 게 꼭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생산이 아니고,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도 이게 서비스 기관이잖아요. 그죠?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학교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에서의 교육 서비스에서의 생산이라는 게 학생들을 키우는 거, 교육시키는 거, 이게 생산이에요. 그 다음에 R&D, 그러니까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지 그 연구 기능이 있어요. 신제품 개발한다든지 Development, 그 다음에 Research, 연구소가 있는 기업들. 여기 대전 그 대더 연구단지가 그 대기업들 연구소가 여기다 밀집돼 있죠. 그 리서치 그러니까 R&D 그 부서가 그렇게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R&D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경영학의 주제로 다룰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글로벌 경제, 글로벌 무역, 무역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하나의 과목으로 한 과가 있죠. 우리 그 학교에도 이제 무역학과라는 게 있죠.
그 여기에 그 기능들을 학과로 이렇게 독립시킨 데도 있어요. 뭐 생산학과라는 건 없는 것 같고 여기 대학원엔 재무금융학과, 뭐 금융보험학과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한 특정 그 기능들, 세부 기능들을 과로 만든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회계학과 있죠. 네, 회계학과. 그리고 인사학과라는 건 없고 대학원에는 인사 전공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마케팅도 대학원에는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 교수님들을 보면 인사 전공, 뭐 마케팅 전공, 그 다음에 회계 전공, 재무 전공, 또 생산 전공, R&D 그 전공, 또 무역 전공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패컬티라고 그러죠. 그 교수들이 모여서 경영학과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전공 분야가 될 수 있어서 교수 수가 되게 경영학과에는 많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빠진 게 제일 중요한 게 경영 정보. 그건 아까 그 맵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하나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뺐는데 경영 정보라는 게 이 전체 이 경영 기능들을 포괄하는 아우르는 중요한 기능이죠. 지금 뭐 거의 그 경영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독립된 기능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모든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든 경영 정보 시스템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화됐기 때문에 별도의 기능으로 이렇게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도 생산 정보화, 마케팅도 마케팅 정보 시스템. 요새 뭐 빅데이터 이런 게 이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인사 정보 시스템. 그리고 또 뭐예요? 재무 정보 시스템. 이렇게 기능 분야별로 다 정보화를 다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보화라는 게 어떤 독립된 하나의 학문이라기보다는 경영학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로 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능으로 안 넣는 경향이 있어요. 50분이 넘었네요. 이 시스템 이론은 따로 우리가 그 한 주를 다룰 거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이제 경영정보 얘기했죠. 우리 학과 전체의 커리큘럼이 경영정보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이 이런 게 있다. 사람, 제일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돈, 토지, 건물, 기계, 설비, 기술, 정부.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브랜드, 무슨 아이디어, 새로운 특허 이런 것들도 다 경영 자원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고객과의 관계, 또 공급자와의 그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업의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경영 자원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그 주제를 다룰 때마다 이 이야기들은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 그러면 주주가 있고 채권자, 소비자, 그리고 공급업자, 그리고 회사 내부의 임직원, 그리고 우리는 세금도 내고 또 정부의 규제를 받기도 하니까 정부, 그것도 우리 이해관계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 그러니까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 여기 오정동 일대가 우리한테는 지역 사회인 거죠. 이해관계자인 거예요. 이 오정동 주민들하고도 같이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따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경영 철학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그 경영 방식, 관리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사실 조직이 건강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으려면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가 아주 잘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조직이 능력, 역량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아주 그 무능한 기업이냐 이거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다룬 게 있어요. 뭐 BPR이라든가 워크플로우 시스템이라든가 가치 흐름지도, 밸류 스트림 매핑, 그 다음에 IDF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그리는 도구들이 있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시간이 되면 실습도 해보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프로세스 맵도 그려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영 원론은 정말 재미있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그 교재로는 여기 첫 번째 거 경영이란 무엇인가 조한 마그레타가 쓴 이 경영이란 무엇인가라는 책하고 맨 마지막에 하버드 머스트 리드 하버드생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에센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책 요거를 우리가 주교재로 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이제 그 근세기에 나온 아주 그 베스트셀러 목록이거든요. 권장 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영자가 되고 싶거나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사실 경영학 4년 공부하는 것보다 이 책들 다 읽으면은 진수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제 하버드대 교수인데 미래 기업의 조건 엄청나게 많이 인기가 있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것도 아주 명저 중에 명저입니다.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이 책들을 여러분이 읽고 여기서 내용을 발췌해서 발표를 하면은 여러분이 가산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책들을 좀 여러분이 용돈 좀 아껴가지고 사고요. 커피 한 잔 안 마시면은 2잔 안 마시면 살 수 있나? 호텔에서 한 잔 하면 한 10,000원 하죠. 8,000원, 10,000원 하는데 그거 한 2잔만 아끼면 이런 책 살 수 있어요. 한 권씩. 초우량 기업의 조건 이것도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아주 명저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의 전설적인 책 경영의 실제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구매해서 여러분 라이브러리를 만드세요. 그 도서 박스 있죠? 3단짜리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이번 학기에 거기를 자기 도서관으로 한번 이런 책들을 사서 꽂아놓고 그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보고 또 이번에 이왕의 경영학 원론을 강의를 들으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수업 시간에 토론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경영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게 전부 나는 SNS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고요. ntisgang@gmail.com 그리고 페이스북에 ntis강이라고 해도 되고 강신천이라고 쳐도 내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되게 많이 하니까 여러분도 페이스북 친구로 시청해 주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ntisgang.blog 여기 보면 다 ntis강이죠. 내 아이디가 전부 ntis강입니다. 그래서 ntisgang.blog.me이라고 치면은 내 블로그에 있어요. 거기 한 1,500개 정도의 글이 있거든요. 뭐 책에 관한 얘기,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철학 이야기, 별일 이야기, 별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내 개인적인 뭐 사적인 이야기도 있고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그 가리키는 사람과 그 배우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해지고 서로 통해야 돼요. 서로 믿음이 생겨야 이게 그 학습이 되게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영 원론을 나중에 뭘 전공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경영 원론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내 전화번호도 독특하죠. 010-4400-4040 40이 4개예요. 그죠? 4개. 4400을 이렇게 쪼개면 4040이에요. 그래서 4040-4040 이렇게 번호를 원했는데 그런 번호는 없대요. 그래서 그냥 4400-4040으로 했는데 40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죠. 그거는 옛날 얘기고 40이 많아야 한 40이 아프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른 40이 노를 저어서 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선장이 많아야 된다. 선장이 많은 조직을 만드는 게 현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40을 배에 많이 확보해서 배를 운항하면
어느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사공이 대체해서 일을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 강한 조직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 이렇게 전화번호에도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죠. 그리고 유튜브에 그 강신철 TV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기에 제가 KBS 대세남이라는 프로에 지금 1년 4개월 됐나요? 거의 1년 반 동안 방송을 매주 가서 하고 있는데 그 방송 클립들을 전부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 뭐 교양 선택으로 모델링 이론이라는 거를 그 1학년들은 잘 안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2학년 되거나 그러면 2학기 때나 이럴 때 모델링이란 교양 과목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그 강의 내용이 여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강신철 TV 유튜브. 재밌어요.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고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네. 자, 1시간 강의했네요. 네,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는 이제 조한 마그레타의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거로 진도 들어갑니다. 예, 수고했습니다.